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의 대결의 첫 승부처가 될 TV 토론을 앞두고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해리스는 지난 토론과 달리 상대방 발언 때도 마이크를 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토론을 주최하는 언론사가 편향됐다며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권주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 삼은 ABC 뉴스 주말 대담 프로그램의 한 장면. 참전 용사가 받는 무공 훈장을 폄훼한 트럼프 발언을 진행자가 물고 늘어졌습니다. Do you agree that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is much better? Those are his No, words. John, it was you're totally taking that out of context. Donald Trump was great for our military. He is great for our veterans. 트럼프는 경량급 기자가 편향된 인터뷰를 했다며 가짜뉴스 ABC가 주최하는 다음 달 토론에 왜 참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토론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think ABC should be shut out. I'd much rather do it on NBC. I'd much rather do it on CBS. We're thinking about it. We're thinking about it.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가 바뀌었으니 토론 규칙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었던 CNN 토론 때와 달리 상대방 발언 때도 마이크를 켜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 음소거 규칙을 선호하는 이유는 더 절제된 듯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을 계기로 후보직을 사퇴한 만큼 보름 앞으로 다가온 토론을 놓고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하다는 관측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3주년을 맞아 아프간 철군 문제를 놓고도 격돌했습니다. 해리스는 성명을 내고 아프간 전쟁을 끝낸 건 바이든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지난 3년간 전투 지역에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워싱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주 방위군 협회 행사에 참석해 3년 전 카불 공항 테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으로 미국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전국에 미사일과 무인기 수백 기를 동원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데 주로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 돼서 전력 공급이 잇따라 중단됐고 7명이 숨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집이 말 그대로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돌더미 속을 뒤져보지만 건질 만한 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Пошкодження, ви бачите, що нічого немає. Оце все пошкодження. Під нуль все. Тобто, бачите вирву і можете зрозуміти, що ось це все, що залишилось із будиночка та сараю. 키이우 인근 발전소 옆 저수지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습을 받은 발전소는 곳곳이 부서지고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127발, 무인기 109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중 미사일 102발, 무인기 99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에너지 시설이 표적이 돼 전력 공급이 잇따라 중단됐고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을 도운 것처럼 자국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Якщо така єдність очевидно ефективно спрацювала на Близькому Сході, це повинно працювати і в Європі. The air defense performed really well during these attacks. They didn't knock everything out of the sky. Clearly, some things got through, but they knocked the majority out of the sky, and we got to make sure they can continue to do that. 우크라이나도 국경에서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사라토프의 고층 건물을 무인기로 타격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선 마을 2곳을 더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Они не могут остаться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твета. И ответ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공습 논란이 일었던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 노조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불러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보건의료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 계획과 함께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 총리와의 주립 회동에서 추석 민생 안정과 함께 비상진료 체제 유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모레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만나 의료대란 장기화와 총파업을 막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부 여당이 합의 처리를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정해진 금액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활주로는 2시간 반 만에 열렸지만 비행기에 갇힌 승객들은 불안함을 호소했고 항공기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며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늦은 밤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발이 묶인 겁니다. 3시간 가까이 비행기에 갇혀 있어야 했던 승객 170명은 찜통 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다들 부태해지라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애기들은 울고 있고 이게 지금 활주로에 비스듬하게 서 있거든요. 빨리 내려달라고 지금 막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40여 편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영향을 받았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2시간 반 만에야 재개됐지만 오갈 데 없어진 승객들은 담요와 매트에 의지해 공항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또 다시 뜬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다렸는데 결국은 대구 공항에서 또 받아주지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또 다시 또 숙소를 저희가 찾아가서 또 잠을 자고 나오기 시간은 또 해안 끝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간 이용객들도 대체 항공편이 뜰 때까지 묵을 곳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회항하다가 다시 김해공항으로 왔거든요. 11시간 넘어 도착했는데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견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60대 여성이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친 여성은 하반신 마비로 이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착 당시 주민들이 소화기로 불을 자체 진화 중인 상황이었다며 신고 접수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익산 부근에서는 덤프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파편을 맞은 승용차 석 대가 피해를 입었고 트럭 운전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트럭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상도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12명이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에 온도계 눈금이 내려올 줄을 몰랐죠. 그런데 내리지 않고 오른 게 기온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 물가입니다.
민족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물가에 얼마나 비상이 걸린 건지 보시죠. 네, 서울 한 대형마트의 채소 코너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100원, 200원이라도 더 싼 물건을 들여다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채소들이 많이 올랐나 볼까요? 배추는 한 포기의 가격이 7,300원을 찍었습니다. 또 청상추와 청양고추의 가격도 많이 오른 편이고요. 무는 45%가 올라서 한 개에 3,900원, 또 시금치는 51%가 올라서 100g에 3,675원입니다. 역대급 더위에 출하량과 품질은 떨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28개 품목을 조사를 했는데 23개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올해 차례상 비용도 거의 29만 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한 2만 4천 원 정도, 9.1%가 올랐습니다. 통계로는 물가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네요.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에어컨이 지목이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끌 수도 없는 요즘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려면 당장 실외기부터 확인하라고 하는데 안전한 에어컨 사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화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0건 중 8건 정도가 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장 실외기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철엔 과열되기가 쉬우니까 꼭 통풍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실외기가 바깥에 있으면 덮개를 씌워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또 실외기실 창고처럼 쓰는 집들 많은데요. 이 역시 과열의 원인이 되니까 위험합니다. 또 에어컨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멀티탭 대신 콘센트에 꽂아 쓰는 게 좋고요. 아무렇게나 연결을 했다간 합선의 위험이 크니까 꼭 전문가에게 재설치를 맡겨야 합니다. 에어컨 화재의 60에서 70%가 실외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잊지 말고 꼭 실외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알게 모르게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매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이 버려지고 있는데 5년 동안 고속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든 혈세만 106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로 가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죠. 놀랍게도 소변이 들어있는 페트병과 소주병입니다. 말해 뭐하겠습니까? 악취는 말도 못할 겁니다. 이번엔 중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소변이 든 페트병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운전하던 일부 화물차 기사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갓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중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 위에 버려진 양심은 연평균 한 8,000톤 정도가 됩니다. 처리 예산도 매년 20억 원 내외로 들었고요. 과태료 부과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일일이 무단 투기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결국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신문은 신고 포상 제도와 계도 홍보물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길 걷다가 휙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에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도로 위에 무법자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전동 킥보드를 어찌해야 하나 다룬 기사입니다.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원 내 킥보드 등 동력 장치의 출입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던 고등학생 2명이 60대 부부를 덮친 겁니다.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면허도 없었고요.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해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탓이 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해에만 약 2,400건이 있었는데요.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서 킥라니라는 말까지 나왔고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를 이용자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울하다는 항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우선적인 한국의 도로 상황을 지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겠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이 함께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 영화의 시가 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다뤘습니다. 배급사들이 돈줄을 재면서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가 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5대 배급사가 신규 투자에 들어간 영화는 10편가량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 찍어놓고 개봉 대기 중인 영화도 머지않아 바닥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 큰손 역할을 해오던 CJ ENM이 제작 중인 영화가 단 2편에 불과합니다. 영화 투자 업무도 당분간 전면 중단될 거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야심차게 내놓은 대작들이 흥행에 실패한 탓이 큽니다. 대형, 중소, 가릴 것 없이 배급사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쯤 한국 상업영화 개봉작은 가뭄에 시달릴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8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 E&S와의 합병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SK그룹은 그룹 리밸런싱 작업의 일환으로 양사의 합병안을 의결했는데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주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재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재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내 유통 중인 영화의 수면 용품들에 대한 국내외 안전규정 비교 결과를 오늘 소비자원이 밝힙니다. 요람과 쿠션류, 베개 등을 비교했는데 영화 돌연사 위험과도 관계가 있는 용품들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산업부와 고용부, 코트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채용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인기업 421개사가 참여해 필요한 인들을 공개 채용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역세권 부지를 소유한 건설회사에 지자체가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땅입니다. 넓이는 2만 5천여 제곱미터로 부산의 한 건설회사 소유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해운대구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땅을 사들인 건설회사는 5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해운대구청에 제시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 빌라에서 30층 이하 아파트로 바뀌고 100% 이하였던 용적률도 250% 이하로 크게 높아집니다.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구 역세권인 덕분에 빌라만 지을 수 있을 때보다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함께 묶여있는 땅 중에 건설회사가 소유한 부지만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주 좁은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목적 이유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2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지를 위해 도시 계획을 바꾸면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악용이 된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어떤 그 제도의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가 채무와 가계빚은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에서 보고 오셨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좀 대출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질책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은행권이 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고요? 네, 이제까지 이제 은행들이 한 최근 두 달에 걸쳐서 시중은행 5개 은행 보니까 주담대 금리를 한 20번 정도 넘게 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 얘기는 일종의 저희가 이제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건 대출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 그렇게 대출의 가격을 올리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고 은행들이 대출의 가격을 올려서 조금 손쉽게 대출을 좀 조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약간 경고성 발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례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돼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는 발언도 그렇고 예.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개입을 좀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서 개입을 더 세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굉장히 조금 금리 추세와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내비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바라는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미리미리 은행들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었어야 했다라는 얘기에 실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네. 대출을 내주는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얼마는 가계대출로 내주고 그중에 얼마는 주담대로 내주고 또 얼마는 기업들에게 내주고 이런 것들의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가계대출에 그동안 조금 치우쳤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유추해서 해석해보면 앞으로 가계대출의 총량 같은 것들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당장 이제 앞으로 대출자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9월 달부터 저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가산금리가 이제 붙을 때 조금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붙이겠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대출의 총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여기에다가 은행들에게 좀 주문한 것이 은행 자체적으로 조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라는 것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출 네. 내시면 이자만 갚아도 되는 기간, 원금은 안 갚으셔도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거치 기간을 두는 걸 중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눈여겨볼 것은 최장 대출 기간을 좀 축소한다. 기존에 50년 만기 대출에서 30년 만기 대출 쪽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뭐 KB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거는 예. 결국은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면 한 달 갚아야 되실 원금이 좀 높아지시면서 결국 대출 양 자체가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 다주택자들에게는 생활자금으로 이제 주담대를 내주던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제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치인데 결국은 이 조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대출의 양을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줄이겠다.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가계대출이 그러니까 한 달 새 은행권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주담대가 한 5조에서 7조. 이번 달에는 1일에서 23일 동안 거의 한 6조, 7조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좀 제동을 걸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집값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한편으로는 집값 상승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관성이 좀 있어서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대 입장 가신 분이 논 거 한 2가지 정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균형 있게 소개를 드리면 반대쪽 논 거는 첫 번째로는 집값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전고점 대비 한 지금 90% 이상을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상황,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집을 사실 때 최근에 특히 수도권은 누가 자기 돈으로 집을 사십니까? 대부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데 그래도 이러다 보면 대출의 총량을 쪼이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을 사시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요것들이 사실 가지는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서비스라는 건 일종의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자기가 누리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결국은 이것은 빚을 줄인다. 결국은 이제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자제해라.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집을 내가 사야 되는 타이밍인데도 대출이 좀 줄어서 사시지 못하는 상황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은행권에서 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증권사들에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은행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실적 예상치를 한 500억 정도 최근에 올렸습니다. 원래는 한 4조 2천억 정도의 예상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4대 금융그룹
기준입니다. 예. 네. 근데 요거를 한 4조 7천억 정도로 이제 순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은행의 순이익이 났나 혹은 이자 이익이 났나라고 보면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이자 이익이 한 21조 600억 원 정도 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네.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보면 총 한 8조 2,500억 정도 돼서 역대 사실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의 순이익은 보통 언제 좋아지느냐?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주 많은 부분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이익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 구간이었고 어쨌든 금리가 고금리 구간이면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당연히 순이익이나 이자이익은 좋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발표하는 3분기 은행의 영업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금리로 보면 금리는 사실 이제 인하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통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은행들의 순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순이익이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함께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번 정도 올린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실적 감소를 좀 둔화시킬 거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향 조정, 은행들의 이익 상향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죽하면 뭐 이자 잔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실적 전망치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상향 조정되는 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중론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좀 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대출이라는 게 한번 늘어나면 이걸 갚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은행권들이 조금 자발적으로 금리를 특히 대출 금리 올린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다 시장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상황에서 예금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대 마진이 당연히 조금 벌어진 상황이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은행들의 순이익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다음에 나올 얘기 하나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건 상생금융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니까 조금 상생금융 하자라는 얘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음 수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은행권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가게를 차리면은 치킨집에 대한 생각이 좀 쉽게 일기 마련인데 지금 이 치킨 관련해서 시장이 보니까 이제 동네 치킨이죠. 치킨 전문점 수는 줄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늘었다라는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치킨 전문점이 작년에 한 4만 개였는데 2020년에 비해서 이게 한 1,000개 정도 준 겁니다. 4만 1,000개인데 그전에 한 4만 2,0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줄었다. 한 2년 사이에 1,000개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4만 개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저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치킨집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치킨집이 한 4만 개가 있고 편의점이 한 5만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4천 곳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치킨집이나 편의점, 특히 치킨집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치킨집이 한 2년 사이에 1,000개 정도 줄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집은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한 2만 7천 개에서 3만 개 정도로 3천 개 정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많이 그러면 늘었네요. 이 상황을 조합해 보면 치킨집은 일부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생기고 있는 치킨집인데 그 치킨집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세한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은 점점 저희가 사실 현실에서 봤을 때도 보기 좀 힘든 상황이 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동네 치킨집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주문앱의 성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말씀 방금 나눴지만 동네 치킨집은 사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오늘 집에 들어가다가 치킨 하나 사갈까라고 생각하고 치킨을 사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눈에 보이니까요. 네. 근데 주문앱 같은 데가 최근에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주문앱을 들어가시면 일단 뜨는 게 치킨을 선택하시면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들의 이제 있죠.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조금 홍보하면서 좀 뭐 끼어 팔기 이런 거 좀 싸게 주고 이런 거 할인 행사 이런 걸 하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주로 프랜차이즈 치킨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프랜차이즈 치킨들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제일 큰 건 온라인 주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은 온라인 유통 시장을 보면 뭐 치킨집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뭐 거의 한 25조 뭐 이렇게
음식 서비스 전체만 해도 예. 25조 정도.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000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예. 25조라는 금액이 그렇게 작지 않은 금액. 그러네요. 예, 음식 배달만 해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한 같습니다. 분야에서 1% 이상이면 굉장히 큰 네, 수치이죠. 근데 치킨집이 포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거는 정말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을 때 실제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느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매출액, 그러니까 치킨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이전 2019년에 한 1,000만 원을 좀 넘었습니다. 평균 네. 매출액이. 근데 매출. 이게 2022년 말 코로나 한 2년 차로 되니까 한 700만 원 정도로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온 통계는 정확히 잡힌 통계는 아닙니다만 예. 월 평균 치킨집 하나에 지금 매출이 지금 뭐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조금 상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됐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생각해 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순이익 내서 이거 어떻게 팔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가족이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아르바이트를 좀 줄이게 되고 점점 영세화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치킨집이 굉장히 포화된 상황이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킨집 숫자 자체가 뭐 4만 개가 넘다 보니까 경쟁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치킨집 자체에서 물론 맛도 다르고 파는 상품도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치킨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합도가 높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프랜차이즈 업계 간에 또 경쟁도 과열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증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제 워낙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외국에서 지금 피크아웃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라는 건 결국 이제 사이클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사이클을 좀 많이 타는데요. 올 3분기 정도가 또 사이클의 정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외국의 리포트들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금 예상되고 이제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경계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 환율을 좀 보면 환율이 원화가 좀 강세인 것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환차익을 보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조금 매수세에 많이 나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화가 좀 비쌀 때 달러로 다시 바꿔야지 환차익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이유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약간 빠지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살펴보면은 지금 간밤에 뭐 다우는 약간 상승을 했지만 뭐 나스닥이나 S&P는 좀 하락을 한 모양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상승 랠리가 계속됨에 있어서 조금 피로감 혹은 엔비디아 실적을 두고서 관망세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고요. 다우는 좀 올랐고 산업지수죠. 다우는 좀 올랐는데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빠지고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1년에 한 번 열리는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에 비유하는 그런 기사도 지금 본 적이 있는데요. 1년에 4번 하는 실적 발표인데 저희가 좀 볼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자체 추산한 1분기 때 이제 발표한 2분기의 실적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게 한 280억 정도로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한 요것보다 약간 높은 한 286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보면 자체 전망치를 한 8%에서 한 20% 정도 넘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한 30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실적이 실현이 되면 또 이게 굉장히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외주를 주고 있는 TSMC,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 지금 밀려있는 주문량이 엄청난다고 한 거를 보면 결국은 이 실적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조금 저희가 경계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엔비디아가 작년 4분기에 매출 실적이 260% 넘게 상승했고요. 올 1분기 넘어올 때도 또 한 260% 정도 상승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한 분기 지날 때마다 한 2배 반 정도의 매출 신장을 이루는 기업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신장률이 이렇게 따져보면 그것보다는 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또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 그것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던 루게릭병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네, 미국 연구진이 뇌에 특수 전극을 심어서 루게릭병 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 말로 바꿔주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육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루 게릭병을 앓는 45세 캐시 헤럴 씨. 뇌에 특수 장치를 연결한 그가 무엇인가 말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자 컴퓨터 화면에 그의 생각대로 단어가 나타납니다. 루 게릭병으로 입술 근육조차 움직이지 못해 말을 못하는 그가 다시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말과 관련한 내부에 심은 전극 256개 덕분입니다. 이른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말과 관련한 뇌 신호를 측정한 뒤 이를 컴퓨터로 해석합니다. In essence, what we're doing is we're bypassing the injury. We are recording from the source, from this part of the brain that's trying to send these commands to the muscles. And we're translating those patterns of brain activity into the phonemes, so that's like a syllable, the unit of speech, and then the words that they're trying to say. 연구진은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헤럴 씨가 루 게릭병에 걸리기 전에 녹화한 동영상 음성을 분석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단어를 헤럴 씨의 목소리로 복원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It feels a lot like me. 연구진은 32주 동안 84회의 임상훈련을 통해 개발한 BCI 장치의 정확도를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척수 손상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으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BCI 기술. 전극을 심기 위해 환자의 두개골을 뚫어야 하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관련 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세계 장애인 스포츠 축제인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보치아 대표팀이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 보치아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경기 파트너인 비장애인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대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럴림픽 특유 종목인 보치아. 중증 장애인 선수가 홈통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해 표적구의 공을 최대한 가까이 붙여 점수를 따내는 경기입니다. 여기서 파트너인 비장애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선수가 지시하면 홈통 방향과 공의 위치 등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손과 발이 되는 셈인데 중요한 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기면 점수를 깎입니다. 보고 싶은 유혹이 드실 때 있었나요? 엄청 많죠. 예, 뭐 결승전 마지막 엔드의 마지막 공. 예, 그럴 때 보면은 항상 정말 돌아보고 싶죠. 예. 대신 선수의 표정과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선수들의 건강 체크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건강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보치아 대표팀은 2명이 한 조를 이루는 BC3 페어에서 올림픽 10연패에 도전합니다. 한국 보치아 간파는 세계 랭킹 1위인 정호원. 개인적으로는 5번째 패럴림픽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립니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뭐 부담감도 안고 가야 굉장히 생각합니다. 패럴림픽 다른 어느 경기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이 중요한 보치아. 이번엔 프랑스 파리에서 환상적인 호흡이 기대됩니다. YTN 이더리입니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로 불리는 밴드 오아시스가 해체 15년 만에 재결합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외신들은 어제 오아시스 공식 SNS에 올라온 8월 27일 아침 8시라 적힌 영상을 두고 데뷔 30주년을 맞아 팀이 재결합한다는 암시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데뷔 앨범 수록곡들의 초기 버전이 이번 주 공개될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1년 데뷔해 숱한 히트곡을 남긴 오아시스는 밴드의 주축인 갤러거 형제 사이 불화 끝에 지난 2009년 해체됐습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서 열대야를 기록하겠고 낮 동안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속 내륙에는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우선 네, 여전히 밤사이 더위 상황부터 후텁지근하기는 전해주시죠. 하지만 이제는 밤 공기도 한결 나아진 듯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살짝 웃도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극심한 열대야와 폭염이 한풀 꺾였어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대도시와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26.5도, 제주 27.8도로 아침에도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강릉과 포항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위 속에도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까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영동과 영남,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열대야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일본을 통과하는 태풍 산산이 더위의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낮더위가 심해졌다가 태풍이 지난 뒤 주 후반부터는 다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초반에도 다시 늦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